미생물 사냥꾼, 미생물 마이크로 헌터스, 폴드 크루이프 지음, 이 미리나 옮김, 미생물 연구에 일생을 바친 13명의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서. 폴드 크루이프는 미생물학자, 네덜란드계 미국인으로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의 박사학위, 이후 곧 바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프랑스 주둔지에서 가스로 인한 궤절을 예방하고 조사하는 일에 진행하면서 저명한 프랑스 생물학자들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미시간으로 돌아와 존경받는 세균학자였던 프레데릭 너비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것은 연쇄상 구경과 보체 활성화 현상에 대한 논문은 당시 선구적인 생명과학 연구시설이었던 록필러 연구소 과학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이 록필러 연구소에서 1920년부터 2년간 호흡기 감염 현상에 대한 연구를 책임지게 되었다. 연구소로 나와서는 과학도서 집필에 전념했다. 대표적으로는 미생물 사냥꾼, 1926년, 1932년에 The Fight for Life, The Sleeping Mind 등이 있다. 1962년까지 글을 썼네요. 이 미리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면역학에 왜 하필 세균이었을까? 이 미리나. 이 책은 참 오래된 연구작인데요. 미생물 사냥꾼, 그 오래된 1920년대에 카피됐던 이 책이 참 오래된 그 연구에서 얼마나 첨단의 내용이 있는가. 미생물 연구 일생을 바친 14명의 위대한 영웅들. 이 책은 사람들이 많이 읽은 작품이 두꺼워서 그랬나? 책을 읽지 않고 도서 출판으로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오래됐는데 카피라이프가 돼가지고 그렇지. 1954년에 그루프 폴에 의해서 다시 이제 편작이 리뉴가 되어지고, 인트로덕션도 1996년에 휴턴 밀리핀 출판사에서 다시 그렇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코리안 에디션 편집은 언제 되냐면 2017년도에 되어졌으니까 아주 참 오랜 전통 속에서 독점으로 2017년에 되어져. 그래서 새 책이 나온 2017년. 자, 서문에서 어릴 적 읽었던 책을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다시 읽었을 때 처음 느꼈던 감동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경우가 그리 많다. 사실 반대가 더 많고 미묘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1926년에 첫 선을 보인 이 책이 반세기가 넘도록 옛 독자와 새 독자 모두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작은 칭찬이 아니다. 이렇게 오래된 것이 어떻게 그렇게 17세기 네덜란드 자연주의자 슈밤 메르담은 이렇게 노래했다. 1600년도 오 신의 기적이여 당신이 하신 일은 정말 훌륭합니다. 자, 하지만 곧 현미경 속의 동물들이 인간에게 예상치 못했던 고통과 들어본 적도 없는 괴로움, 그리고 아직 이름 없었던 통증과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한 찬미는 빠르게 잦아들었고 찬미가는 우울하게 끝나야만 했다. 그들은 물론 유기체이지만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쇠퇴하고 멸망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생물 사냥꾼 드 크루이프는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한 문체를 사용을 했다. 단순한 문체.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과학과 예술이 서로 협조적인가 아니면 반대편인가 논의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잉크가 소모되었다. 자, 이렇게 쭉쭉 연구가 되어지면서 칼 포모, 영국의 노벨 수상자 면역학자 피터 메이어 1915년에서 1987년, 그는 문필가로서도 뛰어난 영국 작가들과 어깨를 견준다. 선입관은 언제나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혹은 실제적인 권위 때문에 믿는 어떤 것을 조금 넘어선다. 사냥꾼. 자,
예술가와 과학자는 창조적인 상상력이라는 동일한 원천에서 시작하지만 그들의 작업은 곧 그들을 다른 길 위에 올려놓는다. 자, 오래전에 이렇게 연구를 했던 것이고, 미생물 사냥꾼에서 묘사되는 과학자들은 이러한 두 극단 사이에서 어렵게 중도의 길을 찾아 걸어가 불멸에 이르렀다. 이 전 기작가는 분명 책의 인물들과 마음이 통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영웅화하는 것을 피했다. 많은 경우에 진실로 위대했던 과학자들이 찬양 속에서 비인간화되었고 관행적인 찬사는 그들을 초인적으로 만들었다. 크루이프는 미생물 사냥꾼이 겪은 말없는 고생의 숭고함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미생물에 대해서 밑바탕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저질렀던 끔찍한 연구를 생각나게 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다. 짧게 말해서 미생물 사냥꾼들도 인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던 시대의 산물이었다. 흔히 말하는 것은 그들은 시대를 앞설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졌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전기 작가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다. 더 크루이프가 메치니코프를 어떻게 다뤘는지 보자. 대중작가 더 크루이프의 화려한 소설과 친밀한 어조는 전문가와 학자들의 불신을 받기 쉽다. 메치니코프의 성격을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 나오는 신경질적인 인물과 같다고 하고 면역학에 기초를 놓는 과학자로 묘사하는 것은 너무나 낭만적이고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이 모든 소설에는 사실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여긴다. 이래. 좀 어려운 학자들, 의학. 20세기가 지나면서 우리는 미생물의 세계로부터 오는 새로운 위협과 직면하고 있다. 힘들게 극복했던 과거의 것들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만만치 않다. 이 증언인 바이러스 같은 것은 이미 대량 학설의 종말론적인 예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새로운 형태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죽음의 고통을 암시한다. 과거 질병들의 위협도 지나간 일이 아니다.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견주들이 생기면서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적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감염성 질환들을 정복했다고 낙관적으로 선전하게 생각했던 시절은 지났고 감염성 질환이 심혈관 질환과 암을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각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싸웠던 미생물 사냥꾼들의 노력의 결실이 절대적인 승리가 아니라 집행유예였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구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궁지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건잘레스 크러시 1995년 12월 시카고에서 이런 책들이 안톤 반 레벤후크 첫 번째 미생물 사냥꾼 안톤 반 레벤후크 250년 전 무명의 안토니 반 레벤후크 1632년에는 수천 종류의 아주 작은 생명체로 이루어진 새롭고 신비로운 세계를 처음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레벤후크가 그 이상한 작은 동물과 식물을 발견했던 시절의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몰랐다. 지금 사람들이 레벤후크에 거의 잊어버리고 모르는 만큼이나 이 글은 첫 번째 미생물 사냥꾼이었던 레벤후크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랐던 용감하고 완고하며 호기심에 찬 탐험가들과 죽음에 대항해 싸운 전사들의 이야기다. 그 엄청난 신세계를 지칠 줄 모르고 탐색했던 사람들에 대한 꾸밈없는 서사시인 것이다. 미생물 사냥꾼들과 죽음에 대항해서 싸운 전사들은 새로운 세계를 알아내려 했다. 이들은 어둠 속을 찾아 헤매며 실수도 하고 헛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지나치게 용감했던 몇몇 사람은 자신이 연구하던 엄청나게 작은 암살자들에 의해 죽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잘것없는 영광조차 돌아가지 않았다. 오늘날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존경받는 일이다. 과학자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도시마다 실험실이 있고 과학자들의 업적은 신문의 첫 장을 장식하는 데 가끔은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유명해진다.
젊은 대학생은 누구라도 연구 분야에 들어갈 수 있고 계속 연구하면 안락한 대학에서 얼마 되지 않았는 봉급을 받는 편안한 교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50년 전 레벤후크가 살던 시대는 어떠했는가? 당신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을 준비하며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보자. 게다가 최근 볼거리를 앓고 회복되었다. 아버지께서 볼거리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악마의 영혼이 당신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버지의 설명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냥 믿기로 하고 볼거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드러내놓고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매를 맞거나 집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바로 그니이다. 이것이 레벤후크가 태어났던 세상이다. 미신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무지함을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 과학주의, 주의 깊은 과학과 확실한 사고로서 진리를 찾으러 가는 이 불안정한 다리로 막 걸음마를 배우려 할 때였다. 그때 세르베투스 1500년도 에스파냐 신학자 의학자가 시신을 제후했기 때문에 화형에 처해졌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임을 답을 든 시대였다. 1564년 레베노크는 1632년에 파란 풍차, 낮은 거리 그리고 높은 운하가 있는 네덜란드의 델프트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매우 존경받는데 그들이 바구니 제조업과 양조업을 했기 때문이다. 양조업은 네덜란드에서 매우 명예로운 직종이었다. 레벤후크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레벤후크가 정부 관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그는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암스테르담에 있던 토목상 견습생이 되었다. 그것이 그의 대학교였다. 과학자가 젊은이 문양청답에서 실험실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돈스랍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지독하게 인색한 네덜란드 주부들을 공손하게 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려 6년 동안이나 레벤후크의 대학교였다. 21살의 레벤후크는 암스테르담을 떠나서 델프트로 돌아와서 결혼하고 자기 소유의 포목점을 열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2명의 부인을 두었고 대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대부분 사망했다고 한다. 이 시기 그가 델프트 시청의 관리인이 되었고 렌즈 연마에 대한 어리석은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투명한 유리를 매우 조심스럽게 갈아 아주 작은 렌즈로 만들어 들여다보면 맨눈으로 보다 사물을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레벤후크가 20살에서 40살까지 무엇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식인은 아니었을 듯하다. 그가 알던 유일한 언어는 네덜란드어였다. 점잖은 계층의 사람은 네덜란드어를 어부나 상점 점원이 아니면 도랑을 파는 사람이라고 쓰는 언어라고 경멸했다. 그 시절의 지식인들은 라틴어를 썼다.